한국의 철학자 제10편 다산 정약용. 농민이 아니면 땅을 가질 수 없다. 다산학을 만들어낸 18년 귀양. 쓰러져가는 조선을 다시 일으켜 근대 국가를 이루겠다는 큰 뜻을 품고 노심초사하던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24년 만에 갑자기 승하하고 순조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01년 그동안 잔잔하던 조선 사회에는 권력 투쟁의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중국을 통해 소금 운물과 함께 소개된 천주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집권 세력들이 천주교에 관대하던 종조의 죽음을 기화로 반대파들의 숙청에 나선 것입니다. 현장에서 문초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으로는 천주교에 긍정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사도세자를 추앙하면서 종교를 덮던 남인계열의 시파였고, 서슬퍼렇게 문초하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위정창사를 내세워 천주교를 탄압하고 정실적으로는 사도세자의 학살을 옹호하던 북인 계열의 벽파였습니다. 신유사옥이라는 불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속에는 갓 마흔된 정약용, 1762년, 1836년 여러 형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더구나 둘째 형 약정과 셋째 형 약종이 모두 주요 인물로 지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조가 죽기 한 달 전에도 자신은 천주교도가 아니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정약용이었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벼슬을 놓고 향리로 돌아가겠다는 정약용을 내가 어찌 너를 놓아줄 수 있겠느냐며 붙들 정도로 정조의 신임을 받은 까닭에 그만큼 시기하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당시 오고 간 편지들을 증거 삼아 신문을 하던 형리들이 개수가 약종이냐고 묻자 정약용은 위로는 임금을 속일 수 없고 아래로는 형을 증언할 수 없으니 나는 오늘 죽음이 있을 뿐이요 동생으로서 형을 증언할 수는 없소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둘째 형 약전의 사위인 황사영이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한 편지가 발각되면서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불리는 문제의 편지에는 자유롭게 천주교를 믿을 수 있게 청나라가 보호, 감독하도록 해달라는 것과 프랑스 함대를 보내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권 세력에게는 천주교가 외세를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확신을 준 셈입니다. 그 결과 셋째 형 약종과 매부 이승우는 목이 잘리고 이익의 제자였던 이가왕과 곤철씨는 옥중에서 죽었으며 둘째 형 약전은 완도군 신지도로 그리고 정약용은 경상도 영일군 장기현으로 기양을 떠납니다. 정약용은 여러 사람들의 힘을 써 무죄가 내정되었지만 암행어사로 있을 때 정약용에게 비리가 적발되어 곤역을 치렀던 전 경기 감사가 한사코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와서 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지가 바뀝니다. 그대 형제는 가끔 편지만 주고받았을 뿐 살아서는 다시 얼굴을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오간 편지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내용 말고는 온통 공부에 대한 얘기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18년을 보냅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세월이었지만 강진에서의 18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전해지는 정약용의 학문은 보잘것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차례 동료나 아들의 건의로 기양을 푸는 문제가 조정에서 거론되었지만 그때마다 세도 정치를 펼치던 집권 세력의 반발로 쉽게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처음에는 동문 밖 주막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보은 상방으로 고초를 옮겼고 다시 이정이란 사람 집에 머물다가 마침내 윤단이 지어놓은
다산 초당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남 강지군 도안면 만덕리 굴동부락 만덕산가의 다산초당은 1958년에 다시 지은 것이지만 굴동부락 인근은 정약용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굴동 마을은 자연 환경이 좋아서 감귤과 차가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불행 중 다행으로 굴동은 고산 윤송도의 증손자이자 정약용의 증조부였던 윤두소 집안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30리 정도 떨어진 외가에는 윤선도로부터 전해진 천여 권의 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수시로 외가를 드나들며 책을 볼 수 있었고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엄청난 양의 독서를 바탕으로 후대의 길이 빛날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서 책을 보는 바람에 엉덩이가 짓물렀고 그 뒤로는 천장에 줄을 묶어 선발을 달아맨 채 서서 글을 쓰는 바람에 나무에 쓸린 팔꿈치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는 이유라는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을 잘 보살펴 줍니다. 또한 비록 유배지에서 생활했지만은 정약용을 따른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근에서 찾아와 제자가 된 사람도 여럿 있었고 만덕사 승려 하나는 정약용의 가마를 받아 스스로 부엌 시중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실학의 흐름을 특화시켜 혼합 실학이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나올 정도입니다. 43살 때에는 큰아들이 유배지로 찾아와 잠시 함께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주역과 얘기 등을 가르쳐 주면서 돌아가 아비 대신 아우들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애틋한 가르침은 52조의 승합문답으로 정리되어 전해집니다. 한 번은 아내가 남편을 그리며 헌치마 5폭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천을 잘라서 두 아들을 위한 가르침을 정리한 책의 표지로 쓰고 남은 천에는 묘화를 그려 딸에게 보냅니다. 그 낡은 치마가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부부와 부모 자식 사이에 도타운 정이 물씬 풍기는 또 다른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진에서의 생활은 근본이 무너져 내리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고초를 겪는 일반 민중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정약용에게 주었습니다. 본래 호남은 물자가 가장 풍부한 곡창이었기 때문에 아들 낳아 호남의 고을 원사리를 보내고 지고라는 조선 후기 민요의 가락처럼 욕심 많은 벼슬아치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강진은 호남 지방에서 난 쌀을 모아서 배를 통해 서울로 보내는 조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까닭에 관리들의 수탈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곳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갓난아이까지 군적에 올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린 사내의 아내가 울어 짖는 것을 보고 지은 애절양 같은 시는 생산 그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역경이 다산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알아준 정조와의 만남.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돌아와 만년을 보냈던 지금의 경기도 양주군 와부 능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이 태어날 무렵 남인 계열이었던 그의 아버지 정재원은 지방 수령을 지나다가 사도세자의 참혹한 죽음을 계기로 잠시 벼슬을 놓고 고향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정약용은 큰형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같았던 큰형수 주변에는 오늘날 순교의 공을 인정받아 성인의 지에 오른 사람이 여러 있을 정도로 천주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로는 한국 천주교의 기틀을 다진 친동생 이벽과 신의의 남편이었던 이순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정약용은 8살 위에 있던 이벽을 통해 일찍부터 천주교와 서양 과학을 소개받았고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와 칠극 같은 책을 얻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환경이 뒷날 두고두고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였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14살 무렵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다시 호조 자랑에 오른 아버지를 따라 서울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은 16살 때 이가환을 통해 성호 이익이 쓴 성호사사를 벅찬 가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환이나 곤철 시인 같은 성호학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인의 우두머리인 최재공을 비롯하여 박지원, 박재가, 이동무 같은 북학파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21살 때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진사 자격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학문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성균관을 찾던 정조가 유생들에게 중령에서 뽑은 의심스러운 조목 70군데에 대한 풀이를 과제로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풀이 가운데 정약용이 지은 중용 강의가 가장 돋보였고 그 뒤부터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두터워만 갔습니다. 28살 때는 대과에 합격하여 버슬에 나아가기 시작한 정약용은 임금의 극진한 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국가와 백성을 위해 적극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자주 방문하던 정조를 위해 한강에 배를 연결시키고 그 위에 너를 덮는 뜬다리를 만들기도 하였고 수원성 건설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수원성을 쌓는 일에는 정약용이 발명한 기중기와 바퀴 달린 달구지 등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강릉 수목원 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정약용이 만든 기중기 모형을 보면 작은 힘으로 큰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그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기하과 측량수를 동원하여 수원성을 어떤 침략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튼튼하고 네모 반듯한 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정조가 권력을 틀어진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참신한 개혁 정치를 펼치려 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시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구 세력을 몰아내는 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수원성을 거점으로 삼기 위해 수비 중심의 성을 만든 것이며 자주 배를 엮어 만든 뜬다리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던 것은 유사시에 대비한 도하 훈련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 또한 예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9살 되던 해에는 충남 금산에 살던 윤지충이란 천주교 신도가 부모의 신주를 불태워 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많은 천주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 일이 신의 사후입니다. 반대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약용 일파를 몰아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신임이 두통 까닭에 천주교 관련 책들은 읽었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하여 무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를 몰아내려던 이기양이 교훈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은 이기양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기양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는 있는 돈을 다 털어 10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부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그의 석방을 위해 애쓰기도 하였고 이기양이 기양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따뜻이 맞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33살 때에는 경기도 암행하우스가 되어 지방 관리들의 부패와 그로 인한 민중의 어려운 삶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나중에 목민심서를 짓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규장과 학사, 승지 등의 벼슬을 주어 항상 곁에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일생시기하는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사색 당쟁이 점점 격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당쟁에 끼지 않으려고 하였고 아들에게도 여러 차례 당쟁에 들지 말라고 당부하였지만 시파가 아니면 벽파로 남인이 아니면 서인으로 나뉘던 당시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신을 음매하는 반대파를 일생 동안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반대파들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정조는 정약용을
금정이란 잘 고을의 찰방 벼슬로 잠시 보내지기도 했고 곡산 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외직에 나가서도 어김없이 목민간의 구실을 다했지만 종조는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낮아지면 곧바로 한양으로 불려 올려 곁에 두었습니다. 39살 때 정약용은 그 심해지는 반대파들의 모략을 견디기 어려워 정조에게 간청을 해서 잠시 벼슬을 두고 서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밤 정약용을 못내 그리워하던 정조가 5권은 집에 두고 보고 5권은 제목을 붙여 올리라고 10권의 책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정조는 근대 국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조의 국산을 마치고 서울집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자신이 거처하던 방의 이름을 도덕경 구전에 따다가 여유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는 겨울 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조심하고 유는 이웃을 두려워하듯 행동을 삼가란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조의 죽음과 함께 몰아닥칠 폭풍을 예견하고 앞으로 지킬 몸가짐을 스스로에게 이른 것인 듯합니다. 41살 때 정약용은 기나긴 기양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나 57에 중늙은이가 되어서야 그립던 고향 능내로 돌아옵니다. 마침 이웃 고을에 기양 와 있던 정약용의 친구가 기양에서 풀려 돌아갈 때 그 부채에 고향 그리는 마음을 시로 적어 주었는데 당시 권세를 누리던 안동 김문의 세력자 김조선이 부채에 쓴 그 시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기 때문에 유배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0살에는 자신이 죽었을 때 묘비에 새길 글을 미리 남깁니다. 세간에서 자신의 처신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많기 때문에 비문을 스스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75세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학문의 연구와 저술에만 몰두하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을 합친 열수처럼 실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에게는 여러 가지 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다산이지만 여유당이라나 열수, 열상로인 같은 표현도 자주 썼습니다. 예전에는 북한강을 산수라고 불렀고 남한강을 숲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물길이 합쳐지는 지점을 열수라고 불렀습니다. 열수의 지금 이름이 양수리로 두 물이 합쳐진 곳이란 뜻입니다. 이 열수라는 호는 두 물이 만나는 것처럼 경세치용 학파와 이용 후생 학파의 두 흐름을 조합해낸 다산의 학문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상노인 또한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가라의 노인을 뜻한 것입니다.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학. 정약용이 이룬 다산학의 뿌리는 이익이 중심된 경세치용학파입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 속에는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등과의 교류를 통해 받아들인 북학, 전통주자, 양명학, 천주교를 포함한 서양 학문, 그리고 신작, 김정희 등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청대 고정학까지 다양한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의 저수는 500여 권의 여유당 전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방대합니다. 1883년에 고종은 여유당 전서를 부추로 일일이 뺏겨서 규정각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면서 정약용 같은 신하와 시대를 갖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스스로 지은 비문에는 자신의 저작을 크게 수기와 치인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수기란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이란 남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산학에서의 치인은 백성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배자의 특권을 바탕으로 한 권위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반드시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저술은 새로운 시각으로 사서 육경을 풀어 쓴 대학공의 노노고금주, 맹자요의, 중용자잠 같은 책들입니다. 학문의 근본을 경하게 두었던 정약용은 이 책들을 통해 실학 정신과 고중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유학의 근본 정신이 실천에 있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본래 경학이란 주역이나 대학 같은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하기입니다. 고전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학의 역사는 경전에 대한 해석사와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시대의 요구를 바탕으로 당시 이미 문제를 드러낸 성리학을 넘어서 실천을 중요시했던 공자와 맹자의 유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남을 다스리는 일에 대한 조술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엄심서이며 이 세 권의 책을 합쳐서 일표이서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운데 경세유표의 본래 제목은 박내초본이었습니다. 박내초본이라는 이름 속에는 중국 고대 주나라의 예의 제도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중앙행정에 대한 개혁론으로 정약용은 이 책에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구를 어떻게 축소해서 관리들의 숫자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백성들이 부담하는 세금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과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인재를 들여 쓰는 요점인지,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관리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쓴 지방행정개혁론입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지방 수령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행정 실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이름을 목민심사라고 붙인 까닭은 백성을 기르는 일인 목민을 해볼 마음은 있지만 기양와 있기 때문에 몸소 실행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지방 수령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세금 징수, 법 집행, 치안 유지 등 모든 일을 왕을 대신해서 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지방 수령을 지냈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경우에다 자신이 암행어사와 곡산 부사를 지내면서 직접 일을 맡아본 경험들, 그리고 장기와 강진에서 기양생활을 하면서 느낀 민중들의 어려움을 토대로 이 책을 지은 것입니다. 1817년에 쓰인 이 책은 경세유표를 쓰다가 민중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여 먼저 지표에 작수해서 1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흥엄심서는 제수를 다루는 일에 대한 글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명나라의 법제도인 대명률을 들여오고 여기에 기초한 규정들을 마련하였지만 인권을 가볍게 보는 당시 풍조 때문에 형벌이 지나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다가 죽거나 후유증으로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약용은 제수를 다루는 일의 근본 정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수의 인권과 인명을 귀하게 다뤄야 하고 형벌의 적용 또한 공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 책에서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신문학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형식에서는 민중지향의 패관 문학을 부정하고 한문으로 글을 썼지만 내용에서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본 일반 민중들의 생활을 표현한 작품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남긴 2500여 편의 시는 일반 유학자들의 시와 달리 음풍농월이나 읍조리는 한가한 시가 아니라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고 사회 문제를 지적해내는 시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나는 조선 사람이므로 조선시를 짓겠다고 말한 것처럼 비록 한문을 쓰면서도 중국식의 율, 격, 운 등을 따르지 않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증과 실용의 뿌리를 둔 다산학. 정약용의 한문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경험주의며 실증적인 점입니다. 정약용은 자연과학적 태도의 바탕을 두고 유교 형이사학의 불합리한 점들을 비판하였는데 그 같은 예는 음양 오행에 대한 그의 견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약용은 먼저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이를 통해 만물이 생겨나 자란다고 하는 성리학의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음양이란 본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뜻하는 것이며 오행 또한 만물 가운데 5가지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음양 오행 이론을 가지고 진학을 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5장의
대해 말하는 것은 흘러가는 한강물을 가리키며 저 물은 오대산에서 온 것이고 저 물은 금강산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 안에 오행이 있다고 하지만 해부를 해보아도 오행을 볼 수 없다고 부정함으로써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정약용의 견해에 대해 오늘날의 입장에서 동양적 사유의 특징인 유기체적 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정약용은 당시 성리학자들이 형이상학적 주관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정약용은 하늘을 고정불변에 잊히며 도덕의 근본이라고 보았던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합니다. 정약용은 하늘을 구체적인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과 종교적인 신앙 대상으로서의 하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본질인 태극에 대해서도 감각을 통해 알 수 없는 형이상적인 이치라고 해석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오직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의 이치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만물이 한 가지 이치에서 시작하여 다시 한 가지 이치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견해는 모든 이치가 하나로 기결된다고 하는 불교의 논리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성인이 되려고 하면서도 성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천, 태극, 인 같은 개념들을 현실을 떠난 형이상학적인 리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모든 사물의 이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 속에 들어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자가 만물이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한 것도 목마를 때 마시고 싶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감정과 욕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뤄 남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신비주의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약용은 갑작 을축의 순서로 육식갑자를 헤아린 일이나 식간십이지를 방위에 배정하는 것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육식갑자는 시간의 변화에 지나지 않고 방위 또한 자기를 중심으로 반향을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의 경학적 측면은 중시하면서도 점을 치는 행위는 비판하였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일생 동안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점을 쳐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개인의 사적인 욕심에 근거한 점치는 일을 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와 간상 같은 술수도 부정하였습니다. 풍수지리는 본래 부모가 늙으면 산에 내다 버리던 고려장을 없애기 위해 장사 지내 좋은 자리에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남의 묘자를 파내고 대신 제 부모를 묻는 폐단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해골이 어떻게 산 후손의 복을 좌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간상을 보고 기륭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기륭이 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습이나 직업에 따라 상이 변하는 것이고 배우고 익힌 결과가 길흉으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더군다나 유학자들의 목표인 성인 개념에 대해서도 그 신비성을 배격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성인이란 남에서부터 아는 사람이나 악기를 미리 꿰뚫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행동이 도리에 잘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덕을 닦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명분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선비들은 공자에서 시작된 도통의 맥락이 명나라의 멸망으로 중국에서는 끊어지고 대신 우리에게 이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소중화라고 부르면서 청나라나 일본을 오랑캐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그는 중환이 오랑캐니 하면서 민족의 우애를 논하는 것은 지역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과 정치의 수준에 따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만 가지고 나눈다면 공자가 높였던 주나라도 본래는 오랑캐였다고 하면서 선비족이 세운 유나라나 거란이 세운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모두 훌륭한 나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The stars shine too.